자, 봤더니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헤일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 적혀 있고, 외할머니네 마당에 헤일이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마당이라고 하는 시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마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해요. 즉 할머니의 삶 속에 헤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삶 속에 헤일이 닥쳐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60살 나이에 21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리고 1000살에도 안 죽기로 한 신랑이 이랬어. 자, 외할머니 삶에 헤일이 탁 올라오고 나서 이 헤일 속에 누가 가게 됐냐면 21살의 신랑. 자, 이 21살의 헤일에 쓸려간 신랑이 지금으로 치면 나이는 살아있었다면 60살이었을 거고, 그리고 1000살에도 안 죽기로 했던 소리는 할머니가 신랑을 1000살이 될 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다. 그래서 이 헤일로 인해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21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 보면 할머니 그때 당시에 19살이에요. 19살의 할머니는 그때 잃어버린 신랑에 대해서 계속 10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면서 풀밭길에서 헤일만 보면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들어있냐? 헤일에 들어있대. 그래서 헤일 때문에 신랑을 잃었지만 헤일만 보면 누가 떠오르는 거야? 신랑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풀밭길은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질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솔가지, 소나무가지, 옥수수밭 사이라고 하는 걸 헤일이 쭉 하고 올라오면 이것은 헤일이 올라오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일이 갑자기 팍 하고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솔가지나 옥수수밭 하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올라오는 헤일 속에, 헤일이 올라오면 할머니는 뭐 한대? 신랑을 마중 나온대요. 그래서 저길 타고 저 안에는 내 신랑이 들어있으니 신랑이 오는 것을 내가 마중해 줘야겠다. 하늘 안, 천길 깊이 묻었던 데 판에서 새각시대에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일어났어. 천길 깊은 곳에 뭘 묻었겠어?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묻었겠죠. 그치? 그래서 이건 한해 정서가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길 깊은 곳에 묻었던 마음을 파내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했을 그 당시에 연지를 바르고, 이건 진짜 연지를 바른다는 건 아니고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거겠지. 마음 상태가. 할머니는 다시 또 파. 이래서 요 마지막 부분은 할머니는 새각시대 연지를 바르고 해서 요 앞에 주어가 위치해야 되는데 뒤로 빠진 도치법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할머니는 다시 또 파 해서 다음 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어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 거죠. 도치가 됐든 행간걸침이 됐든 효과는 같아요. 어떤 효과? 강조해줘요. 자, 할머니는 다시 또 깊은 곳에 묻었던 한해 정서를 파요. 그러면서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자, 청사초롱이 무더기로 웃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의인법 사용된 거긴 합니다. 자,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랑이란 신부가 결혼을 했을 때 밝히게 되는,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란, 위에가 파랗고 밑에가 빨간인가 봐요. 이렇게 생긴 등입니다. 이 등을 밝혀요. 그리고 이 등이 나무 잎잎 사이에 걸어놓거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저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걸 들고 가기도 하고요. 밤에 나무에다가 쭈루룩 매달아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할아버지와 자신이 결혼했을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더기로 웃고 있는 청사초롱.
그리고 불 밝혀서 노래하고 있는 나무 잎잎에 이 청사초롱을 주저리 메어 달고 여기 주절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주저리가 맞아요. 이거는 시인이 변용한 겁니다. 주저리란 표현을 이렇게 변용해 놨어요. 그래서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 위에 막 걸쳐 있는 걸 불 밝혀서 노래하는 나무 잎잎이라고 표현해 놨고 청사초롱이 무더기 웃고 있다 표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노래하다 웃다 이랬으니까 의인으로 보실 수 있고 청사초롱의 이 청자가 푸를 청자입니다. 그래서 색채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청사초롱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만 구성돼. 다른 색깔은 없어. 그래서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색채 이미지를 갖기도 해요. 얘뿐만이 아니라 여기 앞에 연지라 그랬죠. 연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연지는 대부분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연지도 색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예요. 불 밝혀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건 나무에 걸려있는 청사초롱들이 진짜 소리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노래하다라고 하는 건 소리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 밝혀있는 모습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다. 이래서 시각의 청각화 일어나서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그래서 이 갑술년이라고 하는 게 할아버지가 해일에 돌아가신 연도겠죠.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앞 19살 첫사랑적 얼굴을 하시고 그래서 할머니는 해일이 닥쳐오고 바다의 파도가 거세기만 하면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시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 이 나시는 어떤 이미지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요.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그려봤는데 나뭇가지예요. 자, 시선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나뭇가지 밑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야 돼. 혹은 밑에서 엄청 커다란 나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여? 이게 하늘이야. 요게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게 하늘이야. 이 하늘에 마치 뭐가 생긴 것처럼 보여? 선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본 거야? 하늘이 터졌다라고 본 거야. 하늘이 터졌다. 근데 이게 언제가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피죠.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여기에 꽃송이들이 채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꽃송이들이 채워지는 걸 뭐라고 본 거야? 하늘에 트어져 있는 부분을 꿰맸다라고 본 거야. 실로 꿰맸다. 그래서 살구꽃이 피어있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트어져 있는 하늘이 봉합되는 계절이야. 오케이?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하는 애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트어진 하늘이라고 하는 걸 봉합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자,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쓰인 거죠. 그리고 살구꽃이라고 했죠. 얘는 시간적 배경 나타내줘요. 시간적 배경 언제? 봄. 구체적으로 따지면 계절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 중에서도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라고 하는 거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밤에도 흰 돛담배처럼 떠있다 해서 살구꽃이 원간염이고 걔가 흰 돛담배처럼 떠있다 그랬으니까 직유법입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둡죠. 그래서 어두운 시기와 흰 돛담배라고 해서 색채 대비도 일어나고 있어요. 흰빛의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그래서 흰 빛깔의 분홍색 얼룩이 지어 있는 건 살구꽃의 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알 수 없는 빛도 스며드는 했으면 이건 살구꽃의 모습입니다. 살구꽃의 모습을 제 얼굴로 자신의 얼굴로 살구꽃의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과도 같고 알 수 없는 빛이 스며든 모습과도 같다. 이래서 이것도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비유 중에서 의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구꽃이 마치 눈빛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은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손 닿지 않는 데가 결리듯. 자, 너네 담 걸린 적 있어? 담이 걸리면 어때? 뻐근하지. 그치? 자, 그 뻐근함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애상적 감정. 이 사람이 가슴이 뻐근한 거야.
왜 뻐근하냐면 한밤 혹은 아니면 봄에 살구꽃이 막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설레서 혹은 아니면 감동받아서 마음이 뻐근한 거야. 그래서 그 뻐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손 닿지 않는 데가 결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담 걸리면 거기가 계속 신경 쓰이고 막 아프죠.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담장밭까지도 환하다. 살구꽃이 하얗게 너무 많이 폈으니까 한밤도 환해 보이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때는 꽃이 피지 않은 시기죠.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해서 가지가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비친 하늘은 트어진 천처럼 보였던 거죠. 하늘이 트어진 채 쏟아졌었다. 오케이? 그 하늘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자신의 몸뚱이를 꿰매는가?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건 살구나무를 얘기하겠죠? 그치? 혹은 아니면 하늘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하늘이 자신의 몸뚱이를 꿰매고 있다라 그러면 화류법 쓰이고 있는 거고, 한겨울에 트어져 있던 하늘을 봄에 살구꽃이 봉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살구꽃은 화합, 결합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겠죠. 그래서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그래서 이 굵은 가지라고 하는 건 유달리 더 크게 보이는 상처겠지. 다른 상처들은 실금 같으면 얘가 유달리 더 큰 상처일 텐데 이 더 큰 상처 사이에도 꽃이라고 하는 건 돋아났대요.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을 직유적 표현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꽃들은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 사연만 같고, 자, 하늘만 쳐다보는 살림살이 사연. 이 사람은 왜 도대체 하늘을 쳐다봤을까? 살림살이를 하면서 막막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힘겨운 삶을 얘기해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 하늘 아래서 제일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내려온 신과 신의 얼굴만도 같고,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려온 이유는 제일 낮은 말소리와 발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제일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내는 말소리, 발소리겠지. 삶이 힘든 사람, 그치? 이 삶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는 말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신이 내려왔고, 그 신의 얼굴과도 같은 것이 꽃이다.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거는 삶이라고 하는 걸 살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동시에 이 존재는 그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내려온 존재야. 위로하는 존재야. 그래서 살구꽃은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구꽃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화합과 결합, 봉합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삶이 힘든 사람과 그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화합, 결합. 하늘과 땅 사이의 화합, 결합. 이런 걸 시켜주는 게 살구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스름력 말없이 다니러오는 누이만도 같다. 아무래도 누이나 어머니 같은 이미지는 조금 더 내가 기대고 싶고 포근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겠죠.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갈라진 사회라고 하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걸 위로해주고, 그 위로해주는 존재와 이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들을 화합시켜주고 봉합시켜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구가 익을 때는, 자, 이 살구는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는 언제 익어요? 여름에 익어요. 살구 열매는.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그러울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자, 그러면 이 살구는 어떤 의미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힘겨운 시기라고 하는 걸 겪고 얻게 되는 수확이야. 그치? 그래서 힘겨운 삶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살구가 피게 되면, 살구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때 그 살구빛으로 연그러오는 곳을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좋으니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봐보재. 그래서 봉합의 결과, 살구라고 하는 것이 익으면 그걸 우린
뿌듯하게 한번 바라봐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느 한 날은 한 끼쯤 굶어라도 보자. 한 끼 굶어도 괜찮다는 거야. 배부르니까 보기만 해도. 저러한 봉합의 결과로 결국 살구라고 하는 게 열렸구나. 그것만 봐도 행복하지.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글씨규법 다시 살구꽃은 피었다. 그래서 요거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죠. 미래죠. 그렇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살구꽃 피고 있는 현재로 온 겁니다. 흰빛의 분홍 얼룩 혹은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해서 살구꽃은 그 이제 트어진 틈을 꿰매 놓은 실밥과도 같은 존재다. 자국들 해서 마지막에 명사로 시상을 종결해주고 있어요. 이 자국들이 뜻하는 건 살구꽃이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살구꽃이라고 하는 제재를 강조해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시는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살구꽃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몰랐어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다의 A 부분들이에요. 다의 A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시는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은 해일과 풀밭길이 상호작용하는 시고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인 상황. 그래서 신랑이 돌아온다는 건 허구적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심정. 할머니는 여전히 신랑을 사랑하고 있구나. 일상적 삶의 공간인 마당이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그래서 일상적 공간이었던 곳이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작품은 순환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이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나시 같은 경우는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 신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구나.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니고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 세계를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치유와 화합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고 있는 시어구나. 오케이. 뒤에 문제 잠깐 보시면 43번에는 5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색채어가 드러내도 좋고요.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라 그랬으니까 색채 이미지만 갖고 있는 시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지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에는 색채어가 들어가 있지 않죠. 붓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붉은색이에요. 이런 걸 색채 이미지라고 하죠. 색채 이미지만 사용돼도 가능하긴 한데 청사초롱도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가시와 나시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 사용하고 있어요. 나시는 아까 그냥 대놓고 쓰고 있었지. 흰빛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44번 같은 경우에 4번에 회환이라고 하는 단어 틀렸어요. 후회라고 하는 뜻이죠. 그치? 그럼 할머니가 뭘 후회해? 할아버지랑 만난 걸 후회해?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에 5번 가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흰 돛담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에 넘쳐버린 눈빛. 그래서 이 눈빛이라고 하는 거 살구꽃이고, 그치? 돛담배처럼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둘 다 원관념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이미지다. 이거 틀렸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나고 있는 애다. 오케이? 그러니까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살구꽃은. 그 둘을 봉합해주고 화합해주는 존재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인 거지. 땅의 이미지라던가 하늘의 이미지라던가 하늘의 하나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땅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 요거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문법 잠깐 가서 볼게요. 자, 문법 11번에서 1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만 잠깐 보죠. 11번은 여러분 1학년 때 이제 주구장창했던 의문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의문 변동 중에서 11번 가서 보시면 적절한 걸 찾으래요. 집념 얘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일 얘기하는 거고. 그지? 곧잘 얘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건데 된소리대기 중에서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편 뒤에는
정해진 규율 이외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동사나 형용사,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왔을 때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요 전자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치? 예외가 없는 현상. 규율,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곧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규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 된소리 되기 얘기하는 거고, 놓고는 히읗이랑 기역이 결합돼서 거센 소리 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담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담고, 담다, 담으니, 담기 해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어간 말음이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기역으로 시작되니까 얘가 된소리가 된 규율 이외에 조건 이외에 하나 더 봐야 되는 애죠. 후자 한 편 뒤에 나왔던 애고. 자, 이 뜻긴 같은 경우는 별표 3개 치세요.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디귿 다음에 기역이 온 거기 때문에 디귿 다음에 기역이 왔어.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 뜻긴 같은 경우는 뭐 알아두시냐면 뜻다가 원형이죠. 제 원형. 그치? 그럼 뜻기다는 피동이야, 피동. 그치? 그래서 이거 피동전미사죠. 피동전미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용언, 어간, 말음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제 오게 되는 애들이 된소리화 되는 거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대상에서 탈락이야. 뭐 얘가 디귿으로 끝나서 기억이 바뀌든 말든 기라고 하는 애가 딱 들어갔는데 피동이나 사동 전미사예요. 그러면 요 후자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적용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준으로 쭉 가서 살펴보면 얘네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 틀려서 안 돼요. 오케이.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번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1번에 가서 보시면 두 모음 사이에 예사 소리가 오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의문 변동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아닐 때 된소리로 안 써주면 예를 들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 부분 된소리 대기 표기를 안 해주면 가금 이렇게밖에 못 읽어요. 오케이? 얘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이렇게 써줘야지 얘를 가끔이라고 사람들이 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예외 없이 된소리가 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몹시 같은 경우는 몹시는 비읍 다음에 시옷이 나와서 얘가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 대기 규칙에 맞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딱딱은 딱닭으로 적어도 발음은 딱딱입니다. 왜? 앞말이 기역으로 끝나고 뒤에가 디귿으로 시작됐으니까.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안 적어요? 여기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딱닭이 될 수도 있다. 못 됩니다. 얘는 이렇게 적어도 딱딱 이렇게 발음해야 해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국수 같은 경우는 기역 다음에 시옷이 온 거기 때문에 얘는 국수라고 적지 않아도 알아서 국수라고 발음해요. 규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5번에 잔뜩 같은 경우는 뚜렷한 까닭이 있다라 그러면 얘는 된소리 대기 규칙에 맞는다는 소리야. 근데 잔뜩은 니은이라고 하는 애로 끝났고 용언도 아닙니다. 부사예요, 부사. 그치? 그래서 얘를 잔득으로 표현을 하면 된소리 대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13번은 자, 요것만 설명할게요. 오이 칼은 오이랑 칼 어근어근이 결합됐고 껍질 칼도 어근어근이 결합했어요. 둘 다 명사입니다. 각작 칼도 어근어근이 결합이 되네고요. 부사, 명사 이렇게 결합된 겁니다. 까게나 깎게는 까다, 깎다와 같은 동사의 어근 부분이고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전미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명사 파생이라 그랬지. 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그 전에 얘가 동사였어도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는 순간 명사로 새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미사의 역할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극도구, 밀도구, 극다, 밀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근에 도구라고 하는 어근 붙은 합성어예요. 박박이, 쓱쓱이에서 여기 부사고요. 요거는 전미사입니다. 명사로 만들어주니까 명사파생 전미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명사 어근에 이랬어요. 자, 리을에 가서 보시면 극다 밀다니까 명사 어근이 아니라 동사 어근으로 바꿔야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 잘 봅시다. 14번은요. 선생님이 여기에 안겨 있는 문장들 체크해 놨어요. 자, 내가 빌린에서 내가 빌리다라고 하는 문장이 뒤에 자전거를 수식해 주니까 관형절을 하는 문장이고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라서 전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공연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절이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관형절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이랬어요. 피아노를 치다라고 하는 절이 영수를 꾸며주니까 얘도 관형절인데요. 자, 이거랑 다른 점은 공연이 시작되다 주어가 들어있어요. 문장 성분 필요한 거 다 들어있죠. 그치?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다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영수라고 하는 거랑 주어가 같아서. 그치?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다. 자, 영수는 손가락이 길다. 이거죠? 그래서 영수라고 하는 존재가 손가락이 길다 하면 손가락이 길다가 영수라고 하는 영수는이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가 주어 그리고 길다에서 서술어 들어있으니까 절이죠. 자, 그 다음에 파수꾼이 사는 사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 속였음이 드러났다. 파수꾼이 사람들을 속였다. 이 절이 지금 여기 명사 형태, 이라 그러면 명사 파생전미사 혹은 명사 전성어미 이러죠. 여긴 명사형 전성어미인데 그거 붙어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사절을 아는 부분이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했으니까 마을에 사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마을에 살다 이 문장이죠. 그게 뒤에 사람들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뒤에 수식 대상이랑 이 문장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세요. 15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놨는데 4번만 볼게요. 사슴이 도적의 이래놨지. 자, 여기 현대어풀이 잘 보세요. 사슴의, 도적의 해서 얘네는 사슴의 등, 도적의 입 이래서 뒤에 체언을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의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고 관형격 조사예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